80km를 떠내려간 소, 살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간 소, 높은 사찰로 피신한 소떼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54일간 이어졌던 장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번 장마는 1974년 이래 가장 길었고 내린 비의 양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해 이 장마는요, 여러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었고 경비실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죠. 이에 SNS에서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라는 내용의 피켓팅 운동도 전개되었습니다. 인류는 재난 공동체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적 재난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보며 저는 이 소설을 떠올렸습니다.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입니다. 이 물속 골리앗은요, 온 세계가 물에 잠겨버리는 어떤 설정을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그 속에 살아남은 소년, 마치 영화에서나 자주 보는 설정처럼 좀비, 핵전쟁 이후에 SF적 상상력을 담은 소설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은 조금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소년이 속한 이 현실은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소년의 가족은 20년 전 강남 아파트로 분양받았습니다. 이름만 강남이에요. 소설 속의 강남은 철거 명령이 내려진 도시 변두리의 재건축 단지였죠. 헐값의 보상금으로 가족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20년 전 분양받은 집의 부채를 갚는 동안 도시의 집값은 더 올랐고 가까스로 생활하고 있던 가족은 이 철거 명령에 의해 완벽하게 추락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 전에 재개발과 도심 빈민의 문제를 다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난쏘공의 21세기 버전은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기 때문이다. 여염집 때문에 다윗의 별처럼 하나 둘 X자가 늘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속 이야기와 달리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표식이 아니었다. 우린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당뇨를 앓고 있었고요.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년의 아버지는 용접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0m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의문의 실족사를 당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모든 주민들이 떠난 폐허에 상중인 소년과 어머니만 남겨졌는데요. 고립된 상태에서 방에 물이 들이차자 밖으로 탈출했더니 이미 온 세상은 장맛빛으로 인해 물속에 잠겨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로 덮인 세계에서 문짝을 떼서 뗏목을 타고 어머니의 시체를 태운 후에 소년은 밖으로 떠내려 나옵니다. 이 소설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신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번제,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의 증표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오로지 아파트에 고립된 이 소년에게 희망도 계시도 없이 텅 비어버린 세계에 홀로 둥둥 떠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은 지척에 흐르고 꺾이고 번지고 넘치며 짐승처럼 울어댔다. 단순하고 압도적인 소리였다. 자연은 망설임이 없었다. 자연에 회의가 없고 자연은 반성이 없었다. 마치 어떤 책임도 들을 수 없는 거대한 금치산자 같았다. 마치 신적 폭력처럼 보이는 이 작가의 서술은요, 부도덕, 처벌, 정화, 구원의 묵시록적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회개가 필요한 존재는 인간임을 의미합니다. 뉘우침 없는 인류는 바깥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듯 모든 걸 고갈시킨 금치산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년이 외로움 속에서 왜 나만 살려준 것이냐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가 끝없는 망망대해로 내려가는 길에서요, 자주 출몰했던 건요,
대형 크레인이었습니다. 물에 잠겨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가로로 뻗은 기다란 철골은요, 골리앗 크레인처럼 보였죠. 물속 곳곳에 들쭉날쭉하게 박힌 그것은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쪽 편만 드는 십자가처럼 보였다. 먼 데서도 그보다 더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타워 크레인의 앙상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세계는 거대한 수중 무덤 같았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타워 크레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잦은 출현이었다. 타워 크레인은 인간종의 멸종을 의미하며 근대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한쪽 편만 드는 십자가처럼 세계의 공정을 심판할 수 없는 불구이자 희망마저 봉쇄된 기울어진 정의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답습한 존재들은 모두 절멸했습니다. 재난은 모든 관계들이 폭력적 방식으로 재정립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 불가역적 힘, 모든 시간성과 동시대인들의 전기를 앗아갔고 거대한 물질 문명과 파시즘적 자본의 도래 앞에서 소설은 절멸의 계급적 형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녀는 타워 크레인에 올라 누군가 올 거야! 라고 말해봤지만 결말은 쉬이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살아남은 미약한 존재들은 왜 자신만 살려뒀냐는 절규로 신에게 원망했습니다. 기후 악당이 된 국가 간의 책임 회피는 기후정의가 아니라 기후 불의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역과 계층, 원주민 공동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기후위기 피해는요, 훨씬 큰 진폭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는요, 피해 당사자 혹은 미래 세대에게 묻지 않고요, 가해국가, 가해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게 공론장을 형성시켜 왔습니다. 아주 형식적이었죠. 기후재난은 인간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물, 식량, 기본권, 주거권과 같은 이런 회복할 수 없는 계급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추상적이고 단순 수치화된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가령 예를 들어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저장 기술 같은 기술을 기술로 때우려는 이 방식, 이것은 마치 현행 사회 경제 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새로운 자본 축적의 기회로 삼는 이들이 또 출현하고 있는 셈이죠. 작금의 이러한 처방은요, 아주 시장주의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카시오 코르테즈 샌더스가 주장한 그린 뉴딜은요, 체제 비판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한국의 그린 뉴딜처럼 녹색 케인즈주의나 녹색 경기부양과 유사해 보이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그 다음에 공적 소유를 확대하고 민주적 계획에 기초한 지역적 생산 통제 등 단기적 위기관리 수단을 넘어서 장기적인 체제 전환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성장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되묻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린 뉴딜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에 대한 논의도 사실 한국에선 매우 빈약한 편입니다. 겉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를 내세우지만 엘리트가 주도하는 정책 담론에 녹색 경기 부양으로 위축될 조짐이 보이는 것, 한국판 그린 뉴딜의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체제 전환을 위한 세력관계의 재편, 가치체계의 재정립은 더없이 모색할 때입니다. 최근 들어 부쩍 디스토피아적 재난서사를 상징하는 한국 문학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평론가 복도우는요, 재난서사들은 현대 한국 소설의 재난의 상상력이 위치해 있는 상징적이고도 현실적인 이데올로기적 좌표의 하나라고
한국 소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논리가 붕괴하고 있는 이 묵시록적 감성은 재난에 상상하지 않고는 그 불안을 견딜 수 없는 강박증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난서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정화와 구원을 상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 재난은요, 국가의 역할과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바로 체제 전환이라는 급진적인 정치 지형 속에 인류를 내던지고 있죠. 어떤 재난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살처분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재난은요, 우리의 편의와 이윤 속에 지금도 소리 소문 없이 다윗의 별처럼 하나둘 X자로 지어지고 있는 존재들, 그들의 망각한 집단적 무의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로 있는 한국사의 5번째 시간,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